서울 한복판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탈북 후 오랜 기간 은둔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을 김정은 친인척이라 밝힌 이모 씨가 정체 모를 남성 2명에게 끌려가는 걸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간첩, 간첩 이라는 외마디 외침만 남기고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북한에서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타 죽는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로열 패밀리였던 그가 모든 걸 버리고 망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북한을 고발하는 책까지 출간한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감동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 남자의 기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김정은의 외가 쪽 친인척입니다. 소위 말하는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었죠. 이 말을 한국에서 처음 꺼냈을 때 사람들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준석이라는 가명으로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살고 있어요. 북한 당국의 추적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삶이에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김 씨 일가에서 마련해준 궁궐 같은 저택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김 씨 정권 친인척들은 대대로 평양 내 특수구역에 배치되어 일반 주민과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았거든요. 저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천장 높이만 6m가 넘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거대한 샹들리에였어요. 수백 개의 크리스털이 달려 있었죠. 그 아래로는 넓은 응접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금태 액자에 쌓여 걸려 있었죠. 전용 요리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식탁에는 각 구운 빵과 신선한 과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된 와인과 치즈가 늘 준비되어 있었죠. 프랑스산 치즈, 독일산 소시지, 일본산 과자들까지 말이에요. 외제차들이 마당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냥 말만 하면 되었어요. 학교에 갈 때도,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항상 고급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창문은 짙은 선팅이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프라이버시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안상의 이유였어요. 제 방도 특별했어요.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북한이 가장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저는 북한이 정말 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책꽂이에는 검열을 마친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북한의 이념에 맞게 편집된 것들이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학교도 특별한 곳에 다녔어요. 같은 반 아이들은 모두 고위 간부 자녀들이었죠. 선생님들도 특별히 선발된 분들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 거친 말을 하지 않으셨고 항상 정중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감옥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울타리 속에 가둬놓고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거든요. 화려한 생활은 미끼였고 진짜는 통제와 감시였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응접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보위부에서 자꾸 찾아와. 조심해야 해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두 분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어린 저도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의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어머니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집 주변에는 항상 검정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선글라스를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제 어디를 갔는지, 누가 방문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보고되고 왔습니다. 집 안에도 감시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조심해서 말해야 했어요. 언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가족끼리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숙청이었습니다. 특권은 보호막이 아니라 오히려 칼날이었어요. 최고위층 권력과 특권 속에서도 늘 보위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끌려가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간첩 혐의가 아니라도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처형당했죠. 고위 간부, 당원, 주민까지 총 2만 5천 명이 대대적으로 숙청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같이 일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절 물어볼 수 없었죠. 의문조차 품으면 안 되었어요. 그 의문이 바로 자신의 죄목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언제 총부리 앞에 끌려나갈지 모르는 무자비한 사륙 정치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겉으로는 온실속 화초 같은 삶이었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할까? 혹시 밤중에 누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지는 않을까? 영철아, 넌 참 복받고 태어났다.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복인가 싶었거든요. 복이라면 왜 집 안에서도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없는 걸까요? 왜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요? 밤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높고 화려한 천장이 견고한 감옥의 천장은 아닐까. 샹들리에의 반짝임도 차갑게 느껴졌죠. 저는 황금세장 속의 새였어요. 건반 화려하고 자유롭게 하늘을 날지 못하는 갇혀있는 새 말이에요. 그렇게 황금세장 속에서 살던 저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을 때 말이에요. 사실 저희 가족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4년 동안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서구 문화에서 공부하고 성장한 지도자니까 개방적인 통치를 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젊은 지도자니까 변화가 있을 거야.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안 어른들도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드러내셨죠.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보다 북한이 더 어려워졌어요. 김정일 집권 때는 북한이 힘들면 다른 나라에 도움이라도 구했어요. 중국에도 가고 러시아에도 가면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김정은은 달랐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도 다른 나라 가서 힘들다고 하지 마라. 우리 힘으로 복구하라 라며 자력 복구만을 외쳤어요. 인민의 목숨보다 통치자의 허영심을 더 중시하는 처참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2012년 여름이었어요. 압록강 하류에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며칠 동안 계속 내렸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수많은 공공건물과 도로가 물에 잠겼고 4천여 세대의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소식을 봤어요. 진흙탕이 된 마을들, 무너진 집들, 그리고 폭염 속 천막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뜨거운 천막 안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있더라고요. 며칠 후 김정은이 그곳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보여주기식 시찰에 불과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몇 마디 하고 어린아이 한 번 안아주고 손을 흔들어주고 그게 끝이었어요.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은 다음에 벌어졌어요. 한국 정부에서 적십자사를 통해 긴급구호물품 지원 의사를 전달했어요. 식량, 의약품, 생필품까지 준비해놓고 언제든 보내겠다고 했죠. 유엔과 중국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고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남한 언론이 피해를 부풀리고 있다며 오히려 비난을 퍼부었고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모든 인도적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자력 원칙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결국 국민만 더 고통받게 만드는 체제. 이게 과연 옳은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라디오를 켜서 외국 방송을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진짜 현실이 궁금했거든요. 중국 방송에서는 북한 수해 피해에 대해 더 자세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사망자 수도 우리가 들은 것보다 훨씬 많았고 피해 규모도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축소해서 보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방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권력 핵심부에서는 여전히 사치와 향락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파티가 열렸거든요. 고급 와인이 나오고 캐비어와 송로버섯이 테이블에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니 죄책감과 분노가 슬슬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괴리 속에서 이 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오래 못 간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정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어요? 북한은 이미 세상에서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었고 그 끝은 멸망뿐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불안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보다 15살 많은 사촌형이 있었어요. 그는 당 간부로 일하며 젊은 혈기로 가끔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친한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화근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나라냐? 국민은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고 있으니. 술에 취해 평소 속마음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사촌형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연락도 완전히 두절되었죠. 그날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양의 궁궐 안에서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서로를 감시하는 눈빛만 가득했어요. 가족끼리도 서로 조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탈출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아기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두면 수톤짜리 힘을 가진 코끼리가 되어도 나는 이 밧줄을 끊을 수 없다는 기억 때문에 발버둥조차 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와 우리 가족만큼 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희망조차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악몽 같은 체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된 건 2022년이었습니다. 그해 김정은은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행사의 딸 김주애를 처음 공개했어요. 처음 그 뉴스를 봤을 때는 단순히 가족 나들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후 군부대 방문, 열병식 경축 공연 등 공식 행사마다 김주애를 자주 대동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핵심 고위 인사들이 어린 김주애에게 깍듯이 모시는 모습까지 공개되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였어요. 북한의 백두혈통 중심 세습 통치가 김정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김주애 또는 김정은의 다른 자녀가 차기 지도자가 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 이 끔찍한 시스템은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또 라디오를 켰습니다. 김씨 일가 사세 세습은 곧 붕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라디오 DJ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부터 충성해온 60에 70대 간부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자본주의를 경험한 장마당 세대는 한류 문화 등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세습, 독재 정권에 절대 순응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요. 제가 본 또래들 모습이 바로 그랬거든요. 학교 고위 간부 자녀들은 거의 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갖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습니다. 체제 붕괴로 저와 저희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김씨 일가 친인척인 저희는 체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청산 대상이 될 것이 뻔했어요.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세습 독재 정치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 세대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제 아이도 이런 감옥 같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김씨 일가 친인척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해외 유학길에 오르게 된 거예요. 목적지는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사실상 체제 선전의 도구로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로열 패밀리 출신이 서구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증명하라는 뜻이었죠.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영철아, 잘 다녀오거라. 여기보다는 안전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를 보내는 게 아니라 피신시키는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답답한 북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도 있었죠. 출발 전날 밤 어머니께서 제 방으로 오셨어요. 영철아, 거기 가서 절대 이상한 말하면 안 된다. 항상 조심해라.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를 보내면서도 걱정이 태산 같으셨던 거죠. 그리고 여동생 생각해서라도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북한에 남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마침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호화스러운 감옥에서 살았다면 유럽에서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제네바 대학 첫 수업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교수가 스위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번 정부 정책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시민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해요. 교수의 말에 학생들이 손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어요. 지도자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것까지 일상적인 토론이었어요. 정부를 비판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이 오히려 권장되는 분위기였어요.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일인데 말이에요. 대학생들의 일상생활도 저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술집에는 사람들이 붐볐고 연인들은 눈치 보지 않고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게 진짜 사람다운 삶이구나. 감시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쓰라린 굴욕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한에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 단골 질문이었죠. 북한이라고 답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이 어색한 미소로 굳었고 몇몇은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어요. 북한 사람도 해외로 나올 수 있구나. 누군가는 신기하듯 물었어요. 김정은 실제로 본 적 있어? 진짜 핵무기 많이 가지고 있어? 거긴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던데 진짜야? 그들은 단순 호기심으로 거침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학생은 북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도를 가져와서 여기 맞아 하면서 가리키는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호기심의 대상이거나 동정의 대상이었어요. 무서운 독재 국가, 굶주리는 불쌍한 나라, 핵무기로 위협하는 깡패 국가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조국이 해외에서는 조롱과 연민의 대상이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정말 좋죠. K-팝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재밌어요. 오징어 게임 봤어요? 서울 가보고 싶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한국은 존경받고 북한은 조롱받고 이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날 저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에 한 단어가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탈출. 그 단어는 제가 평생 갇혀 살았던 철창을 열어젖히는 열쇠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진짜 자유를 맛본 이상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탈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이후 제 결심이 들통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주변에는 감시하는 눈들이 많았고 제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늘이 준 기회가 찾아왔어요. 유학생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으로 언어 교환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을 따라 작은 한인 교회의 발길을 옮기게 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보위부 감시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허용된 모임이었기에 드나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북한에서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고 눈빛 하나에도 존중이 묻어났어요. 누군가는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고 또 누군가는 편안히 앉으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몇 번 교회에 다니면서 박성도 목사님과 돈독해졌어요. 60대 중반쯤 되는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탈북에 대한 고민으로 멍하니 앉아 있으면 말없이 함께 있어 주셨어요. 억지로 말을 시키지도 않으시고 그냥 제 마음의 무게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 목사님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답답함과 절망감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북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에 잠시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제가 위장한 공작원은 아닐까? 괜히 도왔다가 교회 전체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제 떨리는 손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을 보시더니 그것이 결코 연기가 아니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평소 알고 있던 공식 연락 창구를 통해 은밀하게 저를 한국 대사관과 연결해 주셨어요. 며칠 후 목사님을 통해 은밀한 연락이 왔습니다. 스위스에서 큰 국제 행사가 열리는 날을 이용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날에는 도시 전체가 혼잡할 것이고 감시하는 사람들도 신경 쓸 일이 많아질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극도로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보위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등굣길조차 날마다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트램을 타고 화요일에는 버스를, 수요일에는 걸어서 대학에 갔어요. 항상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지는 않나, 수상한 사람은 없나 계속 살폈어요. 작은 그림자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2년 가을, 제네바에서 국제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시내 곳곳에 경찰 차량들이 배치되고 헬기가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주요 도로들은 VIP 차량 통행을 위해 통제되었고 지하철역마다 무장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거리에는 각국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녔고 시민들도 교통 통제 때문에 우회로로 몰리면서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북한 보안요원들도 경찰들도 보안요원들도 행사장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해둔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평소 입지 않던 후드티를 걸쳤어요. 안경도 써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치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 것처럼 책가방을 메고 자연스럽게 걸었지만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평소 보던 감시요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사장 경비에 투입된 것 같았어요.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드디어 한국 대사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문을 넘어서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대한민국 외교관이 제 손을 굳게 잡았어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힘이 전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과 마주 앉아 안전이 확보된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친인척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제 정체에 놀랐지만 곧 제가 지닌 정보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북한 권력의 심장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 인물이었기에 제 증언 하나하나가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만큼 대사관은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리영철이 아닌 박성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여행증명서가 발급되었어요. 무엇보다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님과 여동생의 안전을 위해 추적을 막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자의로 망명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야 했거든요. 대사관에서는 제가 등산을 하러 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꾸몄어요. 제 배낭과 등산화를 알프스 산간 지역에 버려두고 추락사고로 위장했습니다. 휴대폰도 그 근처에서 발견되도록 했고요. 스위스 경찰에게도 수색을 요청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했어요. 북한 당국에서는 저를 찾으려고 애썼겠지만 결국 실종 사건으로 결론 짓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연좌제 처벌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 후 저는 대사관 직원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은밀한 경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출발해 프랑스를 거쳐 또 다른 제3국을 경유했어요. 여러 국가의 협조로 4일 동안 6개국을 거치는 복잡하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사슬처럼 묶였던 과거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으로 이동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풍경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늦은 저녁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이 생각났거든요. 저는 남한에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감시와 통제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다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거고, 그때 제가 여기서 쌓은 경험과 증언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정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철저한 보호망 속에 들어갔습니다. 경호팀이 배치되었고,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었어요. 며칠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국정원 분석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정중하면서도 전문적인 태도로 저를 대했어요. 북한 권력 내부의 민낯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일가의 사치와 향락, 고위 간부들의 숙청 과정, 지도자의 지병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저는 김정은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습니다. 그가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는 것도요. 또 권력층 내부의 파벌 싸움,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있는지, 차기 후계자를 둘러싼 암투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주석궁 내부 구조도 그렸습니다. 어떤 방이 어디에 있고, 비상시 사용하는 지하 통로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경호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든 걸 알려드렸어요. 분석관들은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메모를 열심히 하면서 때로는 추가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저는 아는 것은 모두 답변해드렸습니다. 지금껏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귀중한 퍼즐 조각이었어요. 국정원에서는 제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얽힌 비밀과 진실을 세상에 알린 제 공로를 인정해 주었고, 제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부는 정착금을 포함한 억 단위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추가로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했어요. 안전한 집을 마련해주고 사복 입은 경우 인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한 교육도 받았습니다. 비상시 대응 방법, 안전한 대피소,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망도 제공되었죠.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되었어요. 직업훈련과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국정원에서는 제 안전을 위해 신분을 한 번 더 바꾸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성호에서 이준석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바꾸고,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들어온 사람으로 신분을 완벽히 세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얼굴까지 바꿔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얼굴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형수술로 외모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언어 교육도 받았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배워서 억양까지 완전히 바꿨어요. 북한 출신이라는 걸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철통 같은 위장 덕분에 이제 저를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절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완벽한 가면 뒤에서도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껴지는 고립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아무리 안전해도 혼자라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사륙 정치 속에서 살아온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일상 속에서도 문득 악몽처럼 되살아났어요. 갑자기 사촌형이 사라지던 그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보위부에 감시받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누가 침입하지는 않을까? 혹시 북한 공작원들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자원의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초기 보호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상시 경호는 점차 해제되었어요. 위협이 감지될 때만 보호 인력이 투입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한 사람만 평생 밀착 보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과 북의 문화 차이는 생각보다 컸어요. 은행 창구에서 서류 하나 작성하는 일도 버거웠고,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신용카드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등 전부 생소했거든요. 북한에서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마음은 여전히 낯선 땅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전한 곳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받아주고 보호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사회에 스며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 얼굴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평범한 한국인이 되려고 했죠. 첫 번째 도전은 취업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도움으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제게 조직 생활은 낯설고 버거웠어요. 팀워크라는 것도 어려웠고 업무 분담이나 의사소통 방식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가 힘들었어요.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술자리에서 하는 농담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공통된 화제도 없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조업체였는데 여기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빠른 속도와 경쟁 문화가 저에게는 너무 버거웠어요. 세 번째 회사에서는 3개월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몇 차례 회사를 옮겨봤지만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스위스 유학생활 동안 익힌 독일어, 프랑스어 실력을 살려 무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반짝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몇 달 동안 매출이 계속 올랐어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 관리였어요. 매출이 늘어나니까 더 큰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경험이 없다 보니 확장을 무리하게 시도했어요. 결국 1년 만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금난에 부딪혀 파산하고 말았죠. 설상가상으로 잘못된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투자한 건데 그게 사기였어요.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금액까지 싹 다 날려먹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반복되는 퇴사와 금전적 문제가 겹치며 국정원의 지원마저 줄어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준석 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에서도 저의 무분별한 행동을 우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원금을 함부로 써버리고 사기에 당하고 보증을 잘못 써는 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회사 생활도 실패하고 사업도 망하고 빚까지 생겼으니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독한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오랜 은둔 생활을 끝내고 출판사와 계약해 자서전을 집필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정체를 드러내는 건 큰 위험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출판사 편집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이런 책이라면 분명히 베스트셀러가 될 겁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글을 써나갔습니다. 김 씨 일가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책은 출간과 동시에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북한 고위층의 삶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각종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세간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생겼어요.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부 민감한 내용은 삭제해 주십시오. 북한,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우려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출간된 책을 어떻게 바꾸나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국정원의 지원과 보호 관찰이 흐지부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진 거죠. 궁지에 몰린 저는 결국 방송 출연까지 결심했습니다. 책 판매량도 늘리고 출연료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첫 방송 출연은 정말 떨렸어요. 전국에 제 얼굴이 나간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어요. 방송에서 저는 더 자극적인 증언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출연료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김 씨 일가의 지하 비밀 통로, 집무실 내부 구조, 심지어 김정은의 개인적인 버릇까지 공개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열광했고 시청률도 높았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저를 계속 섭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체제를 배신한 반역의 상징으로 낙인 찍히기 시작한 거죠. 북한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제 증언과 저서는 국제 언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영국 B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미국 CNN에서는 앵커가 직접 제 책을 들고 나와서 소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개인 집무실 구조와 지하 벙커에 대한 폭로는 국제 정보기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린 도면이 외국 정보기관의 분석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거든요. 북한 정권의 민낯이 국제 무대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북한 최고 지도부는 분노했을 겁니다. 숨어 지내던 제 신분이 완전히 노출되면서 저는 북한 정권의 눈엣 가시가 되어 반드시 제거해야 할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방송에 나가서도 쇼맨십처럼 말했어요. 신분이 노출된 이상 저는 늘 위협을 느끼며 삽니다. 하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북한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보호를 받고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한국에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일보 기자인데요.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말투도 부자연스럽고 질문 내용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평소 몇 시쯤 귀가하세요? 인터뷰 시간을 맞춰서 찾아뵙고 싶어서요. 왜 귀가 시간을 묻는 걸까요? 인터뷰라면 낮 시간에 약속을 잡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날에는 택배 기사라며 전화가 왔어요.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언제쯤 집에 계실까요? 하지만 저는 택배를 주문한 적이 없었어요. 물어보니 발송인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제 행적을 떠보는 전화들이 계속 걸려왔어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매일 숙소를 옮겨 다녔어요. 지인 집, 호텔, 찜질방 등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처럼 드리운 위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길을 걷다가도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지하철을 탈 때도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준석이 직접 집필한 자서전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뉴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며칠 앞둔 화요일 저녁, 이준석은 종편 방송 출연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어요. 그날 방송에서도 김정은의 여성 편력과 후계 구조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했어요.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는 핸드폰으로 댓글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날 방송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검은 옷에 모자를 쓴 사내 둘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두 사내는 거칠게 달려들어 이준석을 제압했어요. 한 명은 그의 입을 막고 다른 한 명은 팔을 비틀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앞집 주민이 인터폰 화면으로 상황을 처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증언으로는 두 사내가 이준석을 벽으로 밀치고 있었고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간첩, 간첩. 이준석이 가까스로 외마디를 외쳤습니다. 한 사내가 재빨리 권총처럼 보이는 작은 금속 물체를 꺼내 이준석 머리를 내리쳤어요. 이준석은 저항을 멈추고 몸이 축 늘어졌고 두 사내가 그를 양쪽으로 부축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맞은편 집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이준석의 핸드폰과 가방이 떨어져 있었어요. CCTV 확인한 결과 의식을 잃은 이준석을 뒷좌석에 실은 검은색 차량은 곧바로 아파트를 빠져나갔어요. 시각은 밤 10시 47분이었어요. 차량은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천안, 대전을 지나 계속 남아있어요. 새벽 2시경,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어요. 진주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남해안 어딘가의 CCTV 사각지대에 진입하면서 추적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행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해안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바다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준석의 흔적은 서울의 그 복도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날까지 그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하지만 남겨진 기록과 폭로는 북한 정권에 가장 날카로운 상처로 남았어요. 로열 패밀리로 태어나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목숨 걸고 망명했던 젊은이. 하지만 어린 시절의 특권과 한국 현실 사이의 괴리,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늘 괴롭혔어요. 그의 행보는 북한 정권의 비인간성과 잔혹함을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더 자극적인 폭로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세상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복잡한 선택들이 결국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증언으로 남아 국민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